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에 시장이 6거래일째 부진합니다. 기한이 다가올수록 경계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저희 경주마 꾸준히 봐오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상황 예측들 하셨겠죠.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경주마의 대표 투자 전략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창 이사님, 저희 경주마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스태프들이 꼽은 가장 모시고 싶은 전문가 1위를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3명이 투표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한번 그동안의 시장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개별 종목 많이 거래했는데 4월 중순 이후부터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반기와 내년 시황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래 준비를 좀 해야겠죠. 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객분들과 이제 상의해가면서 그런 부분들 좀 지내면습니다. 네, 오늘 또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은 조언 좀 주시고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후반부에 좀 부진을 털어냈는데 이 코스닥 이 800선도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뭐 여전히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좀 지수 하락을 유도를 했고,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은 좀 보였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일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일부 좀 들어간 게 보였는데, 네. 여전히 지수와 관련된 큰 주식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LNF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뭔가 정말 지수는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그 안에서의 종목들 변동성은 좀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조금 일부 남아 있었던 CFD의 공포감, 뭐 약간 추정해 보긴 합니다만, 네. 그 SG증권 이제 거래 창구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일부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 여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채 한도 협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별의 좀 약간 수급 불안정성이 시장 계속 자신감을 좀 잃게 하는 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신감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 네. 빨리 생기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같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기려면 2차 전지가 올라야 되고 혹은 주도성 섹터들이 올라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뭔가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이거다, 혹은 종목을 지금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컨디션은 아직 행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 한 3주 전이었죠. 뭐 SG증권발 종목 8종목도 있었고,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몇 종목들이 개인의 CFD 매도 때문에 좀 하한가가 계속 나오면서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나야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 거고, 그러려면 최근 시장을 4월 19일까지 이끌었었던 2차전지 대표주 2종목이 올라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닥 거래된 건 9조 5천억, 지난주 금요일이 8조 8천억 정도. 그런데 지수는 2포인트, 오늘 7포인트, 둘 다 1% 이하 빠졌는데 두 거래일 다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1,400개, 1,500개 종목 중에서 1000종목 이상이 빠졌다는 점은 대부분 몇 개 빼놓고 다 빠졌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는 지수 하락률 대비해서 내가 가진 종목 하락이 좀 더 클 거고, 10개 갖고 있으면 최소한 6개에서 7개 종목이 오늘까지도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기초 체력이라든지 마인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지금 시장의 평가고요. 사실은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코스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종목이라든지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된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이사님.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악재성 노이즈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수를 보시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그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약 2주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스닥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네. 올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락 이제 하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2,479포인트입니다. S&P 500도 4,000포인트 위에서 4,200포인트 근처 가면 밀리긴 하지만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밀리나요? 작년처럼 그렇게 크게 막 밀리면서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네. 물론 코스닥 종목이 그동안에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빠지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35%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따로 차치하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심리와 수급이 정상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니 그 깔려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정상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을 볼 때 불편하다. 이것이 뭐 대세 하락으로 가고 뭐 큰 악재가 나와서 밀려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편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시장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확실히 지금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우리 증시만 오늘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부채 한도 협상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CFD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는 게 있어요? 여파라기보다는 이제 SG증권으로 매도 창구가 나왔던 종목 일부 종목이 오늘 사실 몇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이 사실 실적도 좋았던 종목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뭐 과거 최근 몇 달 동안 뭐 작전주 같은 뭐 최근에 그 8종목처럼 연루됐던 그 종목들처럼 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매도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매도 창구 1위에 SG증권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다른 뭐 개별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창구 1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이것도 뭔가 염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께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불편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왜 편한 종목을 지금 요즘에 매매를 해도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렵고 네. 뭔가 주식시장에 노출이 많으면 사실 조금 불편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자.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투매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오후에는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조금 뭐 오늘 당장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좋은 종목이 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특유의 좀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좀 약하다는 건 내부 문제라는 건데 결국은 내부 문제는 결국 수급이었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아직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 주 세린메이 효과에 대해서 사실 한국 시장만큼 너무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나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지가 없어요, 예, 이번에도. 여지가 없이 이번에도 계속 불편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체를 통으로 보면 사실 이번 주 3주차가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포감이.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도 오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종목 실적 괜찮은 주식들은 오늘 보면 이제 좋게 반영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찾아서 6월달, 7월달, 8월달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좀 힌트를 좀 얻어봐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CFD 계좌가 한 3,400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금융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전수조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투심이 이렇게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을 경우는 제 고객 중에 신용을 크게 쓰시는 분, 네. 제 통화를 해보면은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은 신용을 크게 쓰셨던 분들은 이미 3월달 시장이 2월달, 3월달 크게 하락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잔고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2차전지 사지 않았으면은 네. 평가금이 늘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금융당국의 조사가 CFD 계좌에 대한 뭔가 심리적 위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신용 매매를 하신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아시다시피 시장이 올라갈 때 크게 매수를 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퍼폼을 나오게 하는 우리 코리아의 불장의 성격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11월 달, 12월 달 똑같아요. 항상 대주주 양도세 시즌 때도 괜찮은 종목들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이제 대부분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실적 시즌 끝나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 시즌 넘어가게 됐는데 네. 꼭 요 전 시즌까지가 조금은 실적이 그러니까 세론 뉴스라 그러죠. 기존에 많이 올라서던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더라도 오늘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종목이었나 했을 정도로 심리가 극도로 약간은 매도 스탠스로 갔기 때문에라는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이것을 잊을 만한 이벤트들이 필요하거든요. 잊을 만한 이벤트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일 수 있지만은 개별 종목들이 하나하나 워킹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으면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좋아졌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요.
코스닥 입장에서 한 달 빠졌거든요. 4월 19일 고점 찍고 거의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빠진 게 있으니까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CFD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네. CFD를 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려고 그랬고요.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구를 좀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잘 가만히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 좀 피해서 숨어서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CFD 한 사람들이 이제 조세 회피라는 건 뭐냐면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이제 피해 간 건데 네. 이제 실제로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12월에 팔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세금 때문이 아니고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요번에 전수조사 한다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거기서 매도를 나오는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중소형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건 개인의 입장이라고 치고요. 기관들은 왜 매도를 하느냐? 4월 17일부터 우리 시장이 이 하락을 했는데 예.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닙니다. 외국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많이 판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도 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왜 파느냐? 매니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됐고 말이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입돼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이 약한 거거든요. 이거는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해요. 왜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그게 해소되면은 그러면 또 이건 또 잊혀지는 겁니다. 주가 조작이나 뭐 CF 조사는 따로 가는 거고 내부의 수급 문제는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수급으로 떨어진 종목에서는 선별적으로 다시 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권사들도 CFD 사태로 손실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손실이 그 개인들이 CFD에서 못 갚은 돈을 네, 증권사가 다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이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시작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미수 채권이 되면 그건 이제 증권사의 손실 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가 충당금을 쌓으면 그 부분이 손실로 잡히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리포트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권사 CFD 그 네. 익스포저가 제일 많은 거 봤더니 네. 교보, 키움, 삼성, 메리츠, 하나손이라고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이사님 교보가 제일 많대요. 그 저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지면상으로 언론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서가 나온 거는 아마 전체 CFD 규모가 교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교보 우리 저 회사를 뭐 또 회피하려고는 아니고요. 네네. 뭐 우리보다는 타사가 더 많은 걸로 지금 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걸로 인해서 소위 미수금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증권회사가 이 미수금이 생긴 것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증권회사는 어떻든 1분기에 시장이 좀 올라오고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돈을 좀 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전체 시장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투자를 그냥 하고 있었는데 레버리지를 좀 일으켰든지 아니면 뭐 안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미수금이 발생할 정도로 급락을 맞아서 그런 공경에 처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가 봐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때문에 증권회사가 손해 본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분들 얼마나 그 큰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들게 있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같이 포트폴리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팔게 되고 그 종목은 중소형주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파급 효과에 의해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요. 네. 질문에 저 엉뚱한 대답을 해드렸는데 아닙니다. 예.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발표되거나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민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네. 차장님 지금 2차 전지 얘기도 좀 요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뭐 MSCI 불발 이슈 이후에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이제는 해야 되는 단계인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일단 3월에 4월 시장이 올라오면서 왜 2차 전지가 올라갔나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소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편할 것이냐, 혹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종목을 샀을 때 편할 것이냐.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수급 때문에 올라갔다는 전제가 만약에 맞다면, 물론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맞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야지 그 다음 종목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인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일단 하락을 멈추는 게 중요하다. 저는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시장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거 당연합니다. 저는 대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올라야고 우리 고객들도 빨리 제대로 워킹해가지고 한 4월 달부터 있었던 알고 계시죠? 그 거래대금 16조까지 갔었던 거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그럼 시장이 제대로 그렇게 뜨거운 장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두 종목이 빨리 하락을 멈춰서 상승을 접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라간 다른 종목들을 뭔가 매수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오른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4월에도 제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못 샀으니까 이런 종목을 해야지가 눈에 보였거든요. 장비주들도 그랬고요. 소재 장비, 그 다음에 뭐 충전소 관련주 이게 세 종목 그 섹터가 윤활처럼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봤었으면은 일단 그거부터 올라야 된다. 확인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지금 예상대로 시장에 충격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바이든 상하원 지도부 이렇게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역시 뭐 실패를 했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16일에 한 번 더 협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잘 될 것 같지는 일단은 않은데. 연기가 됐죠. 네. 연기가 됐고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가면 G7이 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가 하면 또 메모리얼 데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번 주에 협상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6월 지금 엑스데이트라고 되고 있는 6월 초까지도 아마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에 계속 불안한 요소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어지면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아까 거래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뭔가 주식이 올라갈 거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종목이 순환이 되는데 네. 지금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차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매수세는 조금 다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뭔가 확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항선에 닿으면 다 그냥 윗꼬리 달고 다 쭉쭉 빠지는 그런 분위기만 형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011년도에 한번 우리가 크게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서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S&P가 한 16% 정도, 17% 정도 빠졌었는데 예. 이번에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다 알고 투자자들도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다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CDS 프리미엄도 최고치를 가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재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협상이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사실 가장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 연예인 걱정이랑 미국 걱정이라고. 네. 굳이 미국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결국은 다들 해결이 될 거다라고 가는데 네. 이게 이번 주에 될지 또는 6월 달에 될지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가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가장 모르는 게 이제 그 확실성이니까. 그렇죠. 뭐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다 완전히 해결된다면 사겠다. 그게 거래대금 감소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960년 이후로 부채 한도 협상이 78번 있었대요. 있었는데 가장 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케이스가 2011년 한 번, 네. 그거 한 번이고 그 이후는 사실 다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특별 조치가 됐든 연장이 됐든 해결이 되기는 될 건데
일단은 또 그 시간의 문제.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종목장 또는 단타장, 네. 트레이딩장이 계속 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에 영향을 네, 주고 맞습니다. 있는 거 맞는 네,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G7 정상회의 가기 바로 전날이 내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엔 정상회의를 떠나버리면은 한동안 또 협상의 그렇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님. 지금 상황에서 젠진 델러는 기한을 6월 1일이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뭐 더 남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죠. 오늘 뉴스 보면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채한도 협상 안 되면은 뭐 주시장이 뭐 고꾸라질 거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거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화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산을 삭감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산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의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고요. 그리고 가장 타격이 컸던 피해가 컸던 2011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올해하고 약간 비슷해요. 1월부터 5월까지 시장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채한도 얘기 계속 나오면서 여름에 좀 안 좋았어요. 한 6, 7, 8월 정도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한 4개월 동안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9월 한 달에 전부 만회했습니다. 그냥 원위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대세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설령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변동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장의 대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대세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될 거에 궁극적인 걱정은 뭘까요? 그거는 예산 삭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네. 삭감이 되면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를 지나서 이제 경기 침체로기로 간다. 연준에서조차 얕은 경기 침체 연말에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 못하면은 이거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더더욱 중요한 이유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공화당에서 모르느냐 이런 부분도 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에서 조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봐도 노이즈로 계속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계속 가로막는 요인들은 되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줄줄줄줄 계속 빠질 거냐? 그렇지 않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혹시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냥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네. 끝까지 무리수를 두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니네 협상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디폴트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제가 뺐는데 네. 2011년도에는 공화당이 굉장히 집결이 컸고 공화당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와 반트럼프 굉장히 세요. 네, 그 내에서 지금 서로 충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전처럼 결집해가지고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좀 예전보다 좀 약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지금 뭐 만약에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나든 간에 뭐 우리가 그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내년에 그렇죠. 바이든이 조금 줄여주고 뭐 대신에 부채 한도를 조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될 경우에는요. 지금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친환경 IRA 이런 법안들 이런 예산도 같이 삭감이 되면 우리 기업들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네. 일단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제가 뉴스상에서 접해본 지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이든 태양광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밸류에이션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업체 일부들이 신고가에 쓸려다가 말고 일부 공매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업체가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오면서 꺾이고 시작하는 이유가 물론 폴리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모듈 가격도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빠질 만한 이슈였느냐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사실은
부채 한도 문제가 올해 1월, 2월부터 계속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롭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쓰려면은 그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갔다가 좀 윗꼬리 달려 밀리긴 했는데 일단 사실은 오늘 밀렸었던 이유를 고민을 해봤어요. 뭐 장도 좀 안 좋긴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가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네. 막상 그게 밸류에이션적 실적 문제가 아니고 그 유럽 내 일부 그 합병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돼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황이 살아나느냐 퍼스트 솔라가 살아나느냐 문제를 봤을 때는 일부 합병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윗골을 달았던 이유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려 노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에너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오늘 좀 호재가 있긴 했지만은 조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좀 업체별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정부가 예산을 줄이냐 마냐 옥신각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친환경주들이죠. 이 한화솔루션, CS윈드 들썩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IRA 발표를 하면서 좀 들썩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발표를 놓고도 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미국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데 미국 철강 제품에 미국에 있는 철강 제품을 미국에서 녹인 걸 써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는 제품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부품을 미국산으로 써라.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두고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에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산은 40%만 쓰면 나머지는 뭐 중국산을 쓰든 어디 걸 쓰든 상관없다. 오히려 중국에 열어준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태양광 쪽은 조금 용인을 한 것 같죠. 네. 예, 태양광 쪽은 중국 업체들이 어차피 워낙에 밸류체인 가격으로 밀어붙여서 이제는 사실 미국에서의 밸류체인들을 중국산이 많이 이제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큐셀이 이제 뭐 미국에서 주거용이나 산업용 다 이제 모듈을 1위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은 그 몇 주 전인가요? 한 2달 전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긴급 IR 하면서 네. 이제 장기적으로 IRA로 세액 혜택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콩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금은 또 뭐 분위기가 안 좋고 오늘은 주가가 좋긴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또 반전의 케이스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좋은 뉴스 나왔다가 안 좋은 뉴스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정배열로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냥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는 결국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큰 틀에 성장은 할 건데 네.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주식을 어떤 주식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해도 사실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풍력 쪽에 CS 윈드나 베어링이나 뭐 SK 오션 플랜트나 종목들이 있고 뭐 태양광이나 하나솔루션, OCI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딱 주가가 역배열돼 있는 것들은 확실히 조금 주가가 오르려다가도 지금 물량을 좀 맞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배열돼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위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흐름들이 좀 더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풍력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보다는 풍력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전 좋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우리가 했고 예. 또 뭐 예산 감액 리스크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요 친환경주나 아니면 뭐 지금의 시장에 대응을 하는 뭐 전략이랄까요? 예.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바랄지. 그 말씀 주신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가 주가 움직임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해서 하고 싶은데 중국을 배제 못하는구나. 워낙에 잠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중국에 허용해주고 그 대신 우리나라 걸 써라.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는 업체는 어떤 건 수혜이고 어떤 건 이제 피해이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저는 태양광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 있는 성장 산업들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우리 소위 S커브 이론이 있습니다. S커브 이론이라 하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처음에 그 신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떠요. 네. 그러다가 한참 뜨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말로 이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야, 이만큼까지 주가가 반영했는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떨어져서 30% 떨어지던 50%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돌아볼 때는 마저 정말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섹터야. 그러면 그 다음은 더 많이 갑니다. 네. 더 많이 훨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다 같이 가지 못해요. 다 같이 가지 못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전부 다 기대에 의해서 같이 움직였지만 두 번째 갈 때는 확실하게 얘가 진짜야라고 옥석을 가리면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양광이나 뭐 아니면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는 종목에 있어서 정말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기서 골라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옥석 가리기를 지금부터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이슈는 이렇게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 삼성전자의 행보가 굉장히 지금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일론 머스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박 차장님? 네. 잘 만나 오셨고 네. 아시다시피 22일 동안 출장하셨는 게 14년도 경영 일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긴 출장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도 다 만났고 하루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하시니까는 일단 역시 멋지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앨런 머스크와 삼성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방점을 어떻게 찍는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 한 최근 3년 동안 앨런 머스크의 입이 하나의 큰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할 때 그 이후부터 몇 달 후부터 로봇주들이 강력하게 가기 시작을 했고 한 작년에도 리튬 얘기할 때 리튬 관련들이 간세게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 입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오늘 뭐가 움직이는가를 봤어요. 네. 봤더니 확실하게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은 자율주행이고, 근데 그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주들이 대부분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뭐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뭔가 확산을 할 때 디자인 하우스는 항상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디자인 하우스 나왔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 기억을 해보세요. 그 종목 대부분 최 GPT 때 할 때 마지막에 나왔던 종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절적 어느 정도 결은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혹은 그런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 있는 결로 일단 우리가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게 일단 하루 입장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스타링크, 뭐 이거 스페이스X, 최 GPT 다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의 그 테마 혹은 산업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한데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디자인 하우스로 연결이 되는 그 그림이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그걸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지금 맡기고 있는 그렇죠. 건데 디자인 하우스는 여기서 어떤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중간에 네,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디자인 하우스에서 설계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IDM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입장에서는 설계 자산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중간에 디자인하우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만났을 때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회자화돼서 그 어떤 종목이 된다는 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를 강조해 주셨고요. 혹시 팀장님도 뭐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셨어요? 뭐 AI 큰 그림에서 뭐 사실 AI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안에 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우리가 과거 이제 앞으로 나올 미래의 성장 섹터들 중에서 아직 현실화 안 된 게 애플카 그리고 애플카가 결국은 그냥 일반 뭐 내연기관 차는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결국은 애플카 좀 큰 미래까지 애플카까지 연결한다면 이제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하고 뭐 로봇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될 건데 자율주행은 사실
지금까지 뭔가 엄청난 시세를 냈다라고 본 섹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과거에 쭉 과거 사례들을 보면 2차 전지도 보면 2013년 뭐 그때 처음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가 실제로 현실화됐던 건 2018, 19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2020년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관련 주식들이 크게 시세가 났었거든요. 네. 결국은 다가올 미래에서 큰 시세들이 납니다. 현실화된 시세. 근데 지금 사실 자율주행은 분명히 언젠가는 올 텐데 뭔가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도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하우스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은 뭐 현재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그냥 차라리 뭐 미국 주식과 관련된 주식을 사라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한국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들 그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 현대차에서도 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뭐 카메라나 최근에 뭐 지도와 관련된 회사들 이런 주식들을 쭉 살펴보시면 자율주행 쪽에서도 뭐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만난 쪽에서 자율주행까지 갑자기 오긴 했습니다만 자율주행도 분명히 좀 좋은 차세대 템베거 섹터 중에 하나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조금 그 전 단계부터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재용 회장이죠 지금은 이재용 회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가 오르거나 이슈가 많아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안 나오거나 회자되지 않으면 주가는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뉴스가 나온 지가 불과 한 달 정도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면서 현대, 기아차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관련된 게 무엇이냐 찾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뭐 울산에 공장 짓는다 29년 만에 처음 짓는다고 하니까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막 뜨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게 되겠어? 삼성전자 지금 계속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 회복되겠어? 뭐 연말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기대했는데 하반기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화두를 딱 던진 거예요. 여기서 자율주행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그리고 로봇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전체에서 레거시 부분이 훨씬 뭐 75%, 80% 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소위 그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졌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정훈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반도체이든 로봇이든 AI든 지금 네이버하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로봇은 벌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슈가 벌써 됐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인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자동차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음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가 다음에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차 전지를 딱 국한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자율주행 또 얘기를 했잖아요. 확실하게 다음은 차구나, 차. 왜냐하면 차 안에 전기차가 있는 거고 전기차 밑에 그 배터리가 있는 거고 예. 차 안에 자율주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차 안에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테슬라카의 자율주행카는 안에 로봇이 탄다는 개념으로 있는 거잖아요. 로봇 개념도 거기 있는 거니까 결국은 차는 확실하게 주도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한 축을 거기서 보시는 게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축은 뭐냐. 이건 차에 들어가 있지만 그 차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IT도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과거에 우리가 차화정 시대가 있었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전차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장이 지금 약재론자들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되고 시스템 위기가 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시황하는 이제 코너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 우리가 섹터나 종목을 얘기해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시황이 죽지 않고 시장이 살아 있다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를 끌고 갈 건데 그것은 거의 전차로 되질 가능성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삼성전자 얘기하시다가 자동차를 칭찬을 해주시면서 끝이 났습니다. 예, 인사이트가 확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마침 삼성전자 이슈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또 3천억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은 TSMC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나라 아닙니까, 예. 차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TSMC랑 항상 숙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었고 예. 시스템 반도체를 언제 우리가 초월을 하느냐 한참 걸렸다는 뉴스만 봤는데 오늘 일본 뉴스가 나와서 좀 살펴봤더니 막상 투자하는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그중에서 그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자했던 4조 7천억 정도를 보조금을 받는데 네. 우리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을 때 보조금 한 1천억 정도 규모 그리고 그러니까 입체 구조의 반도체 소자 및 조립품의 시제품을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고 이걸 개발 거점을 만든 뒤에 일단 공동 연구를 들어가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이런 거가 일종의 뉴스 단으로 나올 수 있는 거리지 네. 실질적으로 TSMC의 뭔가 위상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위상을 뒤엎을 만한 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는 일단 저는 좀 시간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그래도 일본이랑 그 기존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에 일종이라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금으로 봤을 땐 굉장히 TSMC에 적은 비해서 규모죠. 미미한 네. 수준인 건 네, 맞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TSMC가 굉장히 좀 수세로 몰리고 있다고 할까요?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또 이제 TSMC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웃으면서 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상이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소설까지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워렌 버핏이 TSMC를 매도했잖아요. 네. 다만 TSMC가 안 좋아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변수를 자기가 통제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했다. 약간 3개월이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 단타가 됐죠. 저희는 사실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치적인 분쟁도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전쟁 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정치적인 변수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채널이나 내용들 또 읽어보면 중국은 반드시 또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또 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만 전쟁이 나면 삼성전자의 그 올라가긴 하겠습니다. 그 파운드 점유율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점유율 올라가는 속도보다 주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미뤄보고 그렇겠네요. 네, 그죠? 전쟁이 그렇게 좀 늦겠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매년 8월마다 그 투자 계획을 발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삼성전자도 계속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TSMC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지금은 사실 응원하고 있다. 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린 것 같고 그 이사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네이버와의 또 예. 협업이 있잖아요. 예.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AI가 뭐 한간에 AI 얘기다 갑자기 말 끊었는데 네. 이제 제 주변에 주식을 좀 한다는 오래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AI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상용화가 언제쯤 될지 또 그것으로 인한 상품화가 언제쯤 될지 이거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은 상당히 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 선두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도움을 주는 것은 또 그것이 기술적으로 도움도 있지만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같이 해서 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AI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AI에서 AI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상용화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제품도 쓰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그 자체로 인해서 생산이 늘어나고 또는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해가지고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승부하겠다? 그것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점유율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적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나 생각해 보면은 후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거보다도 안 하면 안 되지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상품화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이거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들 있잖아요. 네. 이 상품들을 하는 회사들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카카오도 할 수 있고 네이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보다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질문 주신 거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좀 협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합니다. 차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물론 네이버가 하이퍼 클럽 X를 7월 달에 하게 되고 예. 삼성전자 전용 챗봇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네이버향 챗봇이 그러니까 챗 GPT를 얘기해서 AI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이사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근데 그거 이외에 그것 때문에 파생할 수 있는 상품은 저는 제 생각에서는 아직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좀 더 피해가 갈 직업군들이 좀 더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AI 솔직히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요 4월 달, 3월 달에는 챗 GPT가 진짜로 따봉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글의 바드도 따봉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바드가 어플로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박현상 차장 양력을 쳐봤어요. 네. 그건 제가 2007년도 있었는데 2014년도 입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네, 지금까지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AI 향 사람을 지배할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파생됐을 거는 좀 더 약간의 윤리학적 개념이 더 늘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 단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막상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파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월 달에 올라갈 때 올라갔었던 몇 종목들이 있잖아요. PCB라든지 혹은 HBM 관련한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 아마 움직인다면은 AI가 워킹한다면 그 종목이 먼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실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실적이 되고 있는 쪽을 먼저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필요가 있고 좀 제대로 보고 있을 필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네. 하드웨어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지금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협업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AI 반도체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 독자적인 AI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 8월에 만들어내겠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AI용 반도체가 DDR5를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DDR4를 겹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DDR5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DDR4는 재고가 많이 쌓여서 가격이 엄청 싼데 AI용 반도체인 DDR5는 또 엄청 비싸게 한 뭐 $1,000씩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존에 있었던 재고 우려하고 새로운 신제품에는 마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새로운 AI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마진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기존의 재고도 털고 새로운 반도체에서는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이런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꽤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논리까지 다 합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요. 네이버도 지금 이제 7월 달에 AI 챗봇이 나온다고 하는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중에서 7개 회사 중에서 이런 AI와 관련된 상품을 내놓은 회사 중에서 5개는 올랐어요. 그리고 1분기에 네이버는
또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와 삼성전자 진짜 사실 2021년 이후로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 기다렸던 추가 매수의 시기도 이제 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가 아닐 때 고개를 돌릴 줄 아는 것도 이 좋은 투자자의 자질이라고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손절 타이밍 놓치지 않는 지키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